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결정을 앞두고 태영호 의원이 오늘 아침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아직 김재원 최고위원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당에 진상조사단을 꾸려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당내에서도 당이 더 적극적인 진상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유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태영호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태 의원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당원에게 사과한 뒤 앞으로 백의종군하며 윤석열 정부와 당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6시부터 회의를 열고 김재원, 태영호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었는데 이에 앞서 태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겁니다. 태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면서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와 상의하거나 어떤 요청을 받아 사퇴를 결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 대통령실 당무 개입 논란을 부른 공천 녹취 유출건 등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거나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는 같은 발언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는데요. 윤리위는 그제 5시간 가까이 두 최고위원의 징계 사안을 논의했지만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않았고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당시 어떤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징계 수위는 예상과 같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두 의원의 거취 표명을 압박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리위원회 소관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윤리위 결론 어떻게 나요? 윤리에 알아서 하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탈당 권유까지 해야 한다고. 네, 그러면 민주당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거액의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 오늘 아침 입장문을 냈죠? 네, 어제 위믹스 코인 투자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더 큰 최대 100억 원대라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오늘 아침 SNS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당에 소명하는 과정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일체의 불법과 위법이 전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럼에도 터무니없는 왜곡 의혹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보다 철저하고 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강도 높은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중심으로 김 의원으로부터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조사단을 꾸리거나 당내 기구를 통한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기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내 지도부를 통해 당이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접수돼 당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한 지도부 의원은 코인 투자는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현금을 숨기는 일이 된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거듭될수록 김 의원의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다며 본인이 거래한 모든 가상 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 이체 내역과 거래 내역 전체를 공개해 결백을 밝히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석 달 만에 간신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형원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경상수지 얼마나 흑자가 나왔습니까?
한국은행 발표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2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과 2월 11년 만에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뒤 석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흑자 규모 자체가 1년 전보다 65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반도체와 철강 등 수출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습니다. 이런 수출 부진 탓에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11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상품 수지 적자는 지난해 10월 이후 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송과 여행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수지 역시 19억 달러 적자로 부진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억 달러 넘게 급감한 규모입니다. 지난 3월 경상수지 버팀목이 된 건 본원소득수지였습니다. 본원소득수지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수치입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에서 받은 배당 수입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36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체 흑자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전체로 보면 경상수지는 44억 6천만 달러 적자입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1년 전보다 193억 4천만 달러나 급감해 분기 기준으로는 1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상반기 적자 규모인 44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이에 한해는 올해 연간 260억 달러 흑자로 내다봤던 기존 전망치를 수정해 오는 25일 발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수출이 부진하면서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가 2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는 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수출 부진의 영향이 제조업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이 줄면서 지난달 제조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9만 7천 개가 감소했습니다. 2020년 12월 11만 명 줄어든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올 들어 4개월 연속으로 줄었는데 감소 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외부 활동과 돌봄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숙박 음식점업과 보건복지업은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35만 4천 명 늘었는데 지난 3월 10개월 만에 반등한 뒤 다시 둔화했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감소가 관련 업종에 영향을 미쳐서 제조업 취업자를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수출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마 제조업 취업자 부분에 대한 전환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취업자가 11만 6천 명 줄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도 13만 7천 명이 감소해 6개월 연속으로 고용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폭은 2년 2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경기 둔화 가능성을 고려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인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44만 2천 명으로 60대 이상을 빼면 취업자는 8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미래 유망 분야 규제 혁신과 청년 창업 활성화로 민간 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내일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이 선언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한 단계 내리고 확진자 일주일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등의 일상 회복 로드맵 시행 일정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방역 완화 조치의 시행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때부터 코로나19는 사실상의 팬데믹, 풍토병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내일 2차 부분 파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치과의사협회도 참여를 결정해서 휴진하는 치과가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또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부분 파업과 달리 응급구조사와 방사선사 등 다른 직역들도 연가 투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대통령실 참모와 국무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 함께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동작동 현충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화 분향하면서 차분하게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윤 대통령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참배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 등 참석자들과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오찬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은 오늘 인스타그램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국민의 나라,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등 지난 1년의 국정 성과를 담은 2분 42초 분량의 동영상을 글과 함께 올렸습니다. 지역 스스로 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취임 1년 윤 대통령은 외교 안보 분야 변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국민의힘도 외교가 정상화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민주당은 빈손 외교이자 굴욕 외교였다며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호평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경색됐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다는 겁니다. 가장 큰 성과가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한일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시켰다. 과거사에 집착해 모든 국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 방향과 보조를 맞췄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며 굴욕 외교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물컵에 반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있던 물도 증발했다고 정부 여당을 몰아세웠습니다. 물컵에 반을 채우는 호응 조치에 대해서 주문을 한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기조가 어떤 우리의 결단력 있는 조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감한 결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과감한 결단을 훼손시키는 호응에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양측의 시각차는 첨예했습니다. 북핵 억제를 위한 최고의 성과라는 입장과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선 겁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인해서 위력적인 핵 전력이 한반도나 태평양 해역에 전개된다는 의미,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역대급 확장 억제 정책이라고 본다. 한미일 대 중러북 이런 식의 갈등과 대립 구조로 판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시각차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되며 정치권 공방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현 정부가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라는 말을 하지만 이는 방임을 넘어선 방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보수의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경북 구미에서 국민보고회를 열었고 오늘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를 주재했습니다. 오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예방하고 이어 경남 양산에 있는 평산마을을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달 29일 인천 검단 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사고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는데요. 그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결과는 황당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하 주차장 지붕층 700여 곳 가운데 30여 곳에서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주는 철근들이 누락됐던 겁니다. 한마디로 들어가야 할 철근이 빠졌다는 거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GS건설도 시공사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GS건설의 자체 조사와 별도로 국토부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조사가 끝나면 사고 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닐까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가장 안전이 지켜져야 할 곳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일당에게 처음으로 범죄 단체 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내일 건축왕 남모 씨 등 51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남 씨를 포함한 18명에게 가담 정도와 활동을 고려해서 범죄 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세 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 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도 또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정명석 총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는 이달 초 20, 30대 신도 3명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정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 씨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신도는 모두 9명으로 늘었고 외국 국적 신도 1명과 한국인 신도 1명도 추가로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다음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반으로 두 의원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두 의원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 9,400만 원이 현역 의원과 캠프 인사 등에 뿌려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범죄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졌습니다. 성폭행은 없었지만 성추행은 있었다는 판결에 명예훼손까지 인정돼서 우리 돈으로 66억 원을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유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송에서 이긴 진 캐럴과 변호인이 환한 얼굴로 법원을 나섭니다. 지난 1996년 뉴욕의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민사소송입니다. 배심원은 성폭행 혐의는 기각했지만 성추행은 인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내 스타일이 아니다, 사기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성추행 200만 달러와 명예훼손 300만 달러, 합쳐서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심원 9명이 3시간도 안 돼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비위와 관련해 12명이 넘는 여성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이번이 법원의 첫 번째 책임 인정 사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SNS를 통해 최악의 마녀 사냥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Strange verdict. This was a rape claim. It was a rape case all along, and the jury rejected that, but made other findings. So we'll obviously be appealing those other findings.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판결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도덕성을 둘러싼 지지자 기대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전쟁의 참상을 전하던 프랑스 기자가 최전선에서 로켓포 공격에 숨졌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은 이 매체 영상 기자인 32살의 아르만 솔딘이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 인근에서 로켓포 공격을 받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이후 숨진 취재진은 최소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텍사스 총기 난사로 운명을 달리한 미국 국적 한인 동포 가족 소식 전해드렸죠. 이웃들은 따뜻하고 친절한 가족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 씨와 강 씨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교포였습니다. 아버지 조 씨는 변호사, 어머니 강 씨는 치과 의사로 일했는데요. 두 아들 모두 6살, 3살의 어린 나이로 유일한 생존자인 큰 아들의 생일 선물을 교환하기 위해 쇼핑몰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죠. 네, 그런데 참혹했던 현장 목격담이 나와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숨져 있는 여성의 몸을 돌렸을 때 어린 아이가 있었고 누군가 피를 부은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품에 안고 지켰던 겁니다. 조 씨 가족의 비극이 알려지면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후원 사이트인 고펀드미를 통한 모금에 오늘 오전 10시 기준인데요. 160만 달러, 약 21억 원 이상이 모였습니다. 위로의 마음도 함께 모였습니다. 기부자들이 홀로 남겨진 아들 조군, 그리고 먼저 떠난 가족을 위해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건데요. 조군이 다녔던 학교에서도 전 지역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큰아들 조군은 현재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입니다. 숨진 부부의 양가 부부와 형제들이 보살피고 있는 거로 알려졌는데요. 댈러스 한인회는 지역 문화센터에 분향소도 설치했습니다. 가족을 향한 따뜻한 추모 물결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이어가지고 오디오 테스트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오디오 잘 나오는지 인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이시죠? 네, 오늘 처음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재영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고요. 카메라가 이쪽에 있습니다. 몸을 조금 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귀왕 비서관님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예. 네. 저도 뭐 방송이나 그전 의정 활동에서 뵀는데 예,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일단 예고했던 대로 조용하게 보내고 있는데 일단 여당에 아쉬운 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이요? 예. 지난 1년을 바라보면서 아쉬운 점이라 굳이 들자면 홍보를 잘 못했다. 왜냐하면 저는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특히 거대 야당이 있었잖아요. 네. 아직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그와 반면에서 특히 외교안보 쪽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잘했고 성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은 속도감이 없게 진행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잘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했던 좋은 일들, 네. 잘한 일들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됐다는 부분, 그 부분이 약간 아쉽고요. 다만 이제 겨우 1년 지났기 때문에 네. 앞으로 4년 남은 활동이 좀 더 활동이 잘 되면은 지난간 일했던 일들이 좀 잘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예, 굳이 잘 안 된 걸 꼽아주셨고요. 굳이 잘 된 거 하나 꼽아주십시오. 꼽아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토론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참 걱정을 많이 했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나름 뭐 열심히 하시느라 하셨겠지만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던 지난 1년이고 그만큼 국민들은 걱정을 많이 했던 시기였는데 네. 저에게 잘한 거 하나를 꼽아라라고 하면 네. 저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가장 큰 이유가 청와대는 막힌 공간이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을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1분 1답을 하는 거, 네. 뭐 우리가 도어 스태핑이라고 불렀던 그 모습이 저는 나름 신선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여러 가지 평가는 엇갈렸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직접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최초의 대통령의 모습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중간에 끊겨서 저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시금 국민들에게 실수하는 대통령도 괜찮으니 다시 소통해서 그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던 그런 명분을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예. 바람을 가져옵니다. 이게 뭐 다 그랬던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대통령이 최근에는 더 그랬고요. 1주년 정도 되면 기자회견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안 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오히려 좀 조용하게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1주년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그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박대출 최고위원 정책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이버 뉴스를 보면은 네. 굉장히 이게 좀 편향성이 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제가 19대 국회의원 할 때도 그때 네이버의 그 뉴스 편집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지하철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네이버를 통해서 많은 뉴스를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네이버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돼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아까 얘기했던 홍보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홍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우리의 좋은 점이 잘 전달이 안 된다. 시스템상, 지금 현 환경상. 그래서 지금 굳이 1년 그 했던 것에 대해서 뭐 자랑을 하는 뭘 했다고 얘기하는 그 시점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 생각에도 지금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4년이란 기간이 남았고 지금 1년 겨우 마쳤지만 지금에 해놨던 여러 가지 일들은 앞으로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뭐 막말로 얘기하면 판을 깔아놓은 거고요. 거기에 이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아마 그때마다 국민들과 더 자주 소통하는 모습, 1년마다 하는 소통이 아닌 더 자주 하는 소통으로 그렇게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비서님. 1년 기자회견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해서 저도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의 5분의 1을 보내면서 저는 이렇게 임기를 시작했고 앞으로 남은 4년은 이런 비전을 갖고 국정을 운영할 겁니다. 라는 보고를 드리면서 동시에 지난 1년 일을 해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하시던데 대통령께서 쇼는 안 한다. 보여주기식 쇼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국민과 기자회견을 하고 그 대국민 뭐 대화의 장을 열고 하는 것은 쇼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떠한 국민들의 예상 질문이 있는지를 대통령이 다 예상 문답을 예습을 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 속에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준비된 대답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돌발 질문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러한 장인데 그동안 도어스태핑에서도 여러 가지 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사고 아닌 사고들이 있었고 그리고 언론을 만날 때마다 이러저러한 사고들이 좀 나다 보니까 취임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보고조차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의아해요. 왜 이러실까? 왜 국민들과 만남의 장을 회피하실까? 이런 걱정들을 우리 국민들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이게 시각이 틀린 점도 있고 우리 복귀한 의원님께서는 청와대에도 계셨으니까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대국민 담화 뭐 이런 그 기자회견들을 보면 전 너무 정치적 쇼 같아서 싫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고 갔던 대통령과 기자들 간의 질문 응답 너무 준비된 질의응답이었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저는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쇼를 싫어한다고 얘기했던 우리 윤 대통령의 발언이 언제 나왔는지 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게 맞다면은 저 그거 이해가 됩니다. 지난 정부에 특히 쇼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가 잃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보고할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 전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박을 하실게요. 올해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 있었었거든요. 하나는 신년 기자간담회, 신년 대국민 간담회 뭐 이런 자리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대선 1주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요번에 이제 취임 1년이거든요. 요럴 때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할까를 궁리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송두리째 다 이렇게 삭제가 된 것 같아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좀 들어보고 싶은데 라는 어떤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드리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 준비된 쇼가 아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돌발 질문을 했던 일종의 우리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사고 친 거죠. 그분이 지금 김기현 대표의 그 수행을 하면서 대변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준비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회자가 됐었던, 그거를 모두가 쇼라고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물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모두가 다 국민의 목소리다라는 생각 속에서 대화의 문을 좀 더 크게 열어줬으면 하는 좀 기대를 모 갖습니다. 지역의 기자 말씀하셨던 거죠? 그 돌발 질문. 김예령 대변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기현 맞습니다. 대표의 대변인.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 돌발 질문했다고 얼마나 개인적으로 힘들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분을 괴롭히고 마타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면 그 돌발 질문이 꼭 좋은 것만 아니더라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보이고요. 저희가 뭐 거기까지 과거로 거슬러 가면 할 얘기가 더 많아지니까요. 네. 아마도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기자회견 같은 걸 준비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 오늘 국무위원들 그리고 또 여당 지도부와 오찬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자리에 사실 야당이 없는 것도 좀 아쉽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습니까? 그때 새로 신임 그 원내대표가 되신 분하고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문석 통해서 제안을 했죠. 네, 제안을 했는데 그게 아마 거절이 됐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지금 오늘의 오찬을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새롭게 이제 지도부가 됐으니 만나서 우리 앞으로 일정을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야당에서의 지금 기조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와의 대화를 오히려 본인들이 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그 전에 야당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에 대한 그런 민물 작업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면은 야당은 불러봤자 올 것 같지도 않고 이미 불러봤고 대화와 소통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지난주에도 여쭤봤던 것 같아요. 원내대표 먼저 만나면 안 되냐고. 근데 이재명 대표도 원내대표 먼저 만나라, 괜찮다 했는데 만나면 안 됩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박광훈 원내대표의 판단에 맡긴 것인데, 박광훈 대표 입장에서는 대표는 인정하지 않고 원내대표만 인정한다라고 하면 일종의 상대방의 노림수에 놀아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을 진정성 있게 대할 때 협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해왔어요. 민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상수지 적자라든지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IMF 이후에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민생과 경제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큰 숙제 중에 하나가 국민 통합의 과제인데, 국민 통합의 과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 협치의 장을 대통령이 마련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국민 통합의 의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현재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민과 민주당 당원들에 의해서 뽑힌 대표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작은 차이이지만 대통령으로 뽑혀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가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인정하고 야당 대표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 상식이었어요. 정치 상식. 그런데 지난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당시 의원이 너무 생소한 정치 환경이다, 생소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저는 이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으니까 좀 품을 좀 넓게 가지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취임 1주년은 오늘이고, 오늘은 일단 조용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담화 형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중에 외교 안보 분야를 좀 강조한 부분, 외교에서 성과를 강조한 부분, 이건 어제 저희가 다뤄가지고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무리 발언으로 소개가 된 건데,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 조치를 하라. 이게 공무원한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불이익 당했구나 라고 깜짝 놀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나는 불이익 받겠구나 라는 걱정을 끼치는, 어찌 보면 공무원 사회에 던지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철학과 가치가 좀 더 통하는 공무원들, 직업 공무원이지만 그분들 나름대로의 정치적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지만, 이렇게 대통령 홍보수석의 입으로 공식적인 대통령의 어떤 말씀으로 공무원들 세계에 파장을 던지는 것, 저는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 이게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에게 여러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바깥에서 불편하고 듣기 거북한 훈수도 들어보라 이렇게 권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을 좀 잘 들어봐라 이런 취지인데, 어제 발언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사실 요즘 그 소위 말해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안 한다예요. 근데 이게 본인들이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안 한다는 얘기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럼 언제 시작됐느냐를 우리가 원인을 짜들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유독 정치를 갈라치기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산업부 사건도 있었지만 여러 공무원들이 전 정권에서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또는 거기서 진행하고자 하는 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합당한 이유로,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좌천시키고 내보내고 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한 걸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연장선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두려워한다 아니면 일하기 싫어한다 뭔진 모르겠으나,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용기를 내서 이제는 진짜 일을 열심히 해라라는 취지로 저는 들었고요. 아까 앞서서 그 지난번에 그 외교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한 가지 말씀만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외교안보 그 행보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근데 오늘 아침에 나왔던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물론 한 여론조사이긴 하지만은 국민의 대다수가 한 70%, 80% 넘는 국민이 지금 한미일 이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안보 협력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했고, 특히 청년층 30대는 70%나 넘는 청년층이 잘하고 있다라고 지지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비판만 하지 말고 이제 국민들조차도 이해를 하시고 지지를 하기 시작했으니 본인들도 입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하나 들어가지고요. 최근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한 게 좀 논란이 됐었고요. 김남국 의원이 여러 해명을 했고 어제는 사과했고 오늘은 또 추가 입장을 내면서 당에다가 좀 강도 높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매각하라는 권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아직 한 9억 정도의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죠. 그걸 아마 매각하라고 권유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고, 여기에 김남국 의원이 요청한 대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열어놓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게 이번에 논란이 되면서 좀 문제가 됐던 건데,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걸 이걸 아마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법을 바꿔야 되는 사안일 것 같은데, 그 내용은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 전국 마지막 시간에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반론을 짧게 해주십시오. 이야기가 끊겼다가 하려니까. 어색하시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에 따른 일을 한 것인데 이것을 감사하고 이걸 사법 처리하고 있어요. 검찰이 기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누차 반복돼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마음대로 안 움직여진다 이런 것인데,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그쪽에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나댔다가 피해를 받으면 나만 손해인 걸,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풀어주는 이런 노력들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또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드리고,
외교 안보 관련해서는 그것 아닙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00년 전 일로 우리가 무릎 꿇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해요. 일본에게는 그렇게 한없이 넉넉하고 미국이 우리를 도청했을 때 우리가 우방하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이해하는 태도 그리고 양보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의 미덕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왜 우리 국민과 야당에게는 안 되는지에 대한 걱정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드셨죠? 예,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사실 뭐 축제 같은 분위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1주년인데 근데 마냥 또 그렇진 않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오찬에는 최고위원들은 또 초대를 받지 못했고요. 아마 최근에 최고위를 한 2차례 정도 취소했던 것과 같은 결인 것 같은데 일단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윤리위의 어떤 징계 결정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건 어떤 게 배경이 됐을까요? 본인이 당의 부담을 너무 준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에 대해서 월요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월요일에 이제 징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틀 미루면서 어찌 보면은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최고위원에게 이거 빠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 탈출구를 마련해 준 거나 퇴로를 마련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 지금 저 태영호 의원 최고위원이 한 행동은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오늘 이런 내용으로 그 발표를 한 거는 전 잘 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김재원 그 최고위원한테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좀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윤리가 오늘 저녁 6시에 있는데 아마 기자회견이 예고가 되면 속보가 들어올 텐데 아직까지는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한 6시간 정도 남았네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저도 헷갈립니다. 이게 윤리위라는 게 당의 어떤 사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최고위원을 사퇴함으로써 어떤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경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열리면 경고 정도로 끝나기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당원권 정지 정도의 징계는 피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 아마도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징계 수위도 좀 낮추고 정치적인 어떤 충격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그 시도가 좀 엿보이는데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심지어 뭐 지지자 수만 명이 그 징계 그 철회하라 이런 소명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 지금 두 분 같은 경우가 사실 극우의 기댄 정치를 통해서 최고위원이 된 거거든요. 저는 극의든 국좌든 그분들이 당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추가 되면 우리 정치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두 분 같은 경우 지금 국민의힘이 다소 우호 쪽으로 좀 편향되어 간다라는 걱정들을 국민들이 좀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의 여당답게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김재원 의원도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는 게 또 국민의힘 당원과 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사례를 통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어떤 기준점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보다 높게 나올 것 같습니까? 낮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정말 예단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지금은 자진 사퇴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총 4단계가 있어요. 최고는 이제 출당까지 시키는 건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당원권 정지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 6개월이냐, 그러니까 6개월이냐, 1년이냐, 3개월이냐, 뭐 1년, 6개월이냐, 뭐 이런 얘기들로 지금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거는 1년 정도 얘기를 저희가 논했는데 그것도 사실 윤리에서 나온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 예단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태영호 의원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해서 그거는 사안이 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죄하고 사퇴를 했으니까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윤리위가 뭐 사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말 그대로 윤리, 정치인으로서 윤리, 도덕적 이런 것을 심판하는데 그 정치적 심판이 안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경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김재원 최고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뭐 지지자들이 나와서 본인들이 이제 반대 서명해주고 지지 선언해주는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뭐 의원님도 출마해 보셨지만 공천 시기 되면은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 사인 받아가지고 반대 시위하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게 마치 국민의힘의 상당수가 김재원 최고위원의 뭐 징계를 반대한다거나 그것이 굉장히 우리의 큰 포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식의 그런 해석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김재원 의원이 그래도 국민을 좀 걱정한다면 네. 그리고 그 여당을 걱정한다면 스스로의 결단이 먼저 좀 요구됐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는 것이고 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공천 개입 의혹 이 부분이 불거지면서 태영 의원에 대한 징계가 갑자기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리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 부분은 야당과 국민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윤리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 오늘 굉장히 저도 좀 기다려집니다. 그러니까요.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직까지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 태영호 의원과 조금 다른 이유는 아마 두 사람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일단 태영호 의원은 현직 의원이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현직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공천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그 정무수석의 녹취록 파문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김재원 최고위원의 어떤 징계 수위가 조금 더 높을 거라는 전망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환경들이 좀 김재원 최고위원이 궁지에 몰려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아직까지 결단을 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 현역은 아닌 건 맞고요.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태영호 의원보다 좀 불리한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정치를 해왔고 다선 의원 출신이시고 또 청와대에 가서 일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뭐 인지도나 방송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지도라든지 정치적인 뭐 이런 능력 이런 건 이미 보다 인정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공천과 관련된 얘기를 굳이 하자면은 그때 가서 그걸로 판단받아야 될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국회의원이다 아니다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될 게 아니고 오히려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오히려 더 그것이 본인한테 나중에 도움이 되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이고요. 김남국 의원이 최대 수십억 원 가치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사과를 했고 공식 사과를 했고 오늘은 또 당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강도 높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김남국 의원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해명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치인으로서 이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먼저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다라고 반박을 먼저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논란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사익 추구를 우선했던 것,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변명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 것 자체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논외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예도 있고 그리고 또 청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여야가 이건 뭐 정당을 떠나서 함께 노력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던 법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혹이 생겼으면 김남국 의원 스스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를 다 공개를 하면 돼요. 본인은 알 수 있고 이미 자료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당에서 결론 난 것이 가상화폐 모두 처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남은 게 얼마인지 김남국 의원이 해명했던 것 9억 천 정도 남았다라는 것이 사실인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오늘 아침에 이제 SNS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진상조사단을 당에서 꾸려주길 요청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당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저는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김남국 의원이 지난 한 3일 정도까지는 변명과 해명 그리고 오히려 어떤 검찰의 공격이다. 이렇게 그 본인을 변호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본인이 위법과 부당한 방법으로의 어떤 그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만 저는 소명된다면 정치인의 윤리 의식에 있어서는 상당한 비판을 면치 어렵죠. 하지만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다, 혹은 사전 정보를 듣고 뭐 그런 것이다, 이런 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비판받는 것이 그 가상화폐의 증권처럼 최고점을 찍었을 때 액수로 그만큼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 홍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본인 자신에 대해서 열어놓고 해명하는, 본인 재산과 본인을 다 걸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먼저 임하는 이런 모습을 진작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좀 갖습니다. 이게 사실 논란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 무슨 돈으로 투자를 했고 얼마나 벌었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해명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종합을 해보면 코인 투자를 통해서 한 10억 가까이를 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부담이 됐을까요? 아마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도덕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2022년 초에 코인에 투자해서 단기간 내에 차익을 내고 그리고 나서 그 LG 디스플레이 증권 매각했던 거, 그거를 다시 그 가상화폐가 아닌 예금 뭐 혹은 뭐 이런 분야로 그러니까 원금을 회수시켜 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산 신고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대로 갑니다. 근데 늘어난 이 재산은 그 등록 의무가 없는 가상화폐 부분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변명을 해도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도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FIU가 우리한테 통지한 이유가 그럼 범죄 혐의성이 없으면 통지할 이유가 있겠느냐, 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 것 같습니까?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FIU가 이거를 보고한 그 사실 자체가 핵심이다. 결국엔 이게 수사로 번질 수밖에 없고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마 숨기고 싶었을 거다. 아마 그렇죠? 그 헤드라인이 좀 그렇지 않았을까요? 10억 벌었다, 정치인으로서는 타격이죠. 그렇죠. 근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이 재산 관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숨기고 싶었다면 그 순간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고 이거는 사실 사망 선고라고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제 나왔던 사과문도 뭐 페북만 보면 뭐 여러 언론에서 본인 발언도 했지만 본인의 페북만 보면은 10가지 내용이 나왔어요. 10개 메시지가 나왔는데 처음 8개는 아까 말했던 변명. 그다음에 마지못해서 밀려서 나온 게 어제 사과문입니다. 그리고 사과문 어제 올리자마자 오늘 몇 시간 전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해달라는 요구를 올렸는데 그 한마디 빼놓고 나머지는 또 억울하다는 얘기로 도색이 돼 있어요.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제 했던 얘기는 진정성이 없는 사과였다고밖에 국민이 바라보지 않을 것 같고요. 고민정 의원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상대적 박탈감 느낄 국민이 매우 많았을 거다. 그래서 당내 뭐 당 밖에서 아마 많은 비난을 받을 테고 이거는 뭐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처음에 알려졌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거래가 됐다, 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당에서 어떤 내부 전문가를 들여와서 조사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복귀영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한낮 시간 외출하신다면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6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더라도 해가 지면 금세 날이 쌀쌀해지니까요. 입고 벗을 수 있는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구름 사이로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노약자분들은 볕이 가장 강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6도, 대전 25도, 광주와 대구도 26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밤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애니쇼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